최근 일루미널디닷컴은 마블 스튜디오가 새로운 슈퍼히어로 팀의 제작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해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마블의 새로운 슈퍼히어로 팀은 블랙볼트와 프로페서 X,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미스터 판타스틱, 네이머로 구성된 지구 최고의 지성체 집단 일루미나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일루미나티가 MCU에 합류하게 될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방영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일루미널디닷컴의 내부 소식통은 마블의 CCO인 케빈 파이기가 해당 프로젝트의 프로듀서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당 프로젝트의 타이틀이 마블의 일루미나티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페이지 4가 아닌 페이지 5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일루미나티에 대한 떡밥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10년 전에 개봉한 작품인 아이언맨2에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장면에 등장한 아이언맨의 LG 스마트폰을 자세히 보면 기본적인 전화부터 이메일, 문자, 인터넷, 그리고 심박수 체크까지 오늘날의 대중적인 스마트 디바이스가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부터 아이언맨에 관련된 전용 어플과 당시 토니 스타크가 휴대용으로 개발했던 마크5의 프로토타입 어플 그리고 쉴드에 관련된 어플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최우측 상단엔 일루미나티라고 적힌 어플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일루미나티라는 집단은 원작 코믹스에선 크리 종족과 스크롤 종족 간의 전투의 여파가 지구에까지 미치게 되자 외계 종족에 대한 정보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어 엑스맨과 이뉴먼즈, 아틀란티스 등을 대표하는 각 집단의 대표가 모여 창설하게 된 집단으로서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의 쿠키 영상에선 닉 퓨리가 스크롤 종족과 함께 우주에 있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해 향후 페이지 4 이후의 MCU에 스크롤 종족과의 전쟁을 그린 에피소드인 시크릿 인베이전과 함께 일루미나티가 등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참고로 닉 퓨리가 주둔하고 있던 곳은 소드의 우주정거장인 피크로 추측되고 있는데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소드라는 집단은 우주로부터의 위협이 지구를 향하지 않도록 우주를 겨냥하고 있는 검의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서 쉴드가 슈퍼빌런 등의 위협으로부터 지구 내부를 수호하며 방패 모양의 헬리 캐리어에 주둔하고 있는 것과는 무척 상반된 모습을 띠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드란 집단은 촬영장 유출 사진을 통해 이미 완다비전에 등장할 것임이 확정된 집단으로 이러한 소드에 대한 떡밥은 앞선 일루미나티의 떡밥과 마찬가지로 아이언맨2에 등장한 적이 있었죠. 해당 장면에서 저스틴 해머는 토니 스타크가 지난 6개월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소드를 만들었지만 이를 쉴드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을 언급했는데 물론 당시엔 이 같은 내용이 칼과 방패라는 내용으로 해석되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부분이지만 해당 장면과 같은 씬에 등장하는 토니 스타크의 스마트폰에 일루미나티에 관련된 어플이 숨어 있었다는 것과 이후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의 소드의 주둔지인 피크로 예상되는 장소가 등장한 것을 고려해본다면 당시 저스틴 해머가 언급했던 소드와 실드도 단순한 칼과 방패가 아닌 소드와 실드라는 집단의 등장을 언급한 이스터에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네요. Anthony Stark has created a sword with untold possibilities, and yet he insists it's a shield. 또 심지어 아이언맨2에는 닉 퓨리와 아이언맨의 뒤로 일루미나티의 멤버인 블랙팬서가 다스리고 있는 와칸다와 네이머가 다스리고 있는 아틀란티스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가 등장하기도 했을 만큼 일루미나티에 관련된 떡밥이 대거 등장했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떡밥을 회수하여 일루미나티가 MCU에 합류하게 될 확률은 매우 높은 편으로 예상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찰스 머피는 마블이 조엘 킨나만 타입의 배우를 캐스팅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같은 캐스팅은 스파이더맨 3편에 등장할 캐릭터를 위한 것이라고 하며 마블이 조엘 킨나만 타입의 배우를 찾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조엘 킨나만 본인이 캐스팅될 것이란 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엘 킨나만 타입의 배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로부터 어떠한 정보들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 조엘 킨나만 타입의 배우라는 것은 아마도 30세에서 45세 사이에 장근육으로 이루어진 장신의 백인 남성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 배우를 캐스팅함에 있어 배역에 어울리는 외모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배우의 필모그래피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만큼 마블이 조엘 킨나만 타입의 배우를 찾는 것은 결과적으론 그가 그동안 맡아왔던 배역과 비슷한 이미지의 역할을 맡길 수 있을 만한 배우를 찾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해외의 다양한 매체에선 마블이 조엘 킨나만 타입의 배우를 찾는 이유가 스파이더맨 3편에 크레이븐 더 헌터를 합류시키기 위해서라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데,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크레이븐 더 헌터는 정글 향수를 사용해 스파이더맨의 스파이더 센스를 무력화시키거나 마비약이 묻어있는 침을 던져 스파이더맨을 마취시키기도 하는 등 사실상 사냥꾼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이점을 사용하여 스파이더맨을 못살게 구는 빌런으로 크레이븐의 마지막 사냥 에피소드에선 스파이더맨을 마취해 산채로 묻어버린 적도 있을 만큼 스파이더맨의 속적으로는 매우 유명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마블이 크레이븐 역을 맡기기 위해 조엘 킨나만 타입의 배우를 찾는다는 추측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빔이 발사되는 위치가 매우 민망하다는 이유로 일명 띠띠빔으로 불리게 된 해당 기술의 등장 이후론 크레이븐의 위험이 바닥을 치기도 했기 때문에 조엘 킨나만 타입의 배우가 크레이븐 역을 맡는다면 진지한 얼굴과 띠띠빔이 가장 먼저 오버랩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지만요. 어쨌든 이 같은 크레이븐 더 헌터는 베놈 이후 개봉할 SPU MC의 작품 중 하나로 이미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던 것이기도 하고, 약 1년 전 모비우스의 촬영장에서 찍힌 크레이븐이라고 적힌 트럭의 유출 사진 등으로 향후 MCU와 SPU MC의 크로스오버에도 등장할 기대가 되고 있는 작품인 만큼 조엘 킨나만 타입의 배우가 크레이븐의 역할로 스파이더맨 3편에 등장하는 것도 매우 멋진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 찰스 머피는 스파이더맨 3편의 타이틀이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을 전해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는 이미 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스파이더맨 3편의 타이틀을 알고 있는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건 업계의 관계자들이 무심코 타이틀에 대해 과시하고 있음에도 일반인들은 아무도 이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타이틀에 대한 내용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매체인 에스콰이어와 맥심에서 공개한 개봉을 앞둔 슈퍼히어로 영화 리스트에 나열되어 있었다는 내용을 밝혔는데, 실제로 에스콰이어와 맥심에서 공개한 리스트에는 스파이더맨 3편의 개봉이 딜레이되기 전과 후의 개봉일자, 그리고 스파이더맨 홈시크라는 타이틀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귀향이라는 사전적 의미와 미국 고등학생들의 홈커밍 파티를 의미하여, 이는 그동안 판권 문제로 인해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MCU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던 스파이더맨이 본격적으로 마블 세계관에 합류했음을 알림과 동시에 홈커밍 파티에 참석하는 고등학생 히어로 피터 파커의 모습을 그린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나타내었고,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은 피터 파커가 고향인 뉴욕에서 벗어나 유럽으로 수학여행을 떠난다는 의미와 엔드게임 이후 뉴욕의 다정한 이웃이었던 스파이더맨이 이젠 세상을 구할 히어로가 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제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스파이더맨 홈식은 지난 파프롬 홈 당시 정체가 들통난 채 살인자로 몰려버린 스파이더맨이 Spider-Man's name is Peter Parker.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메이 숙모에게 피해가 가는 걸 염려해 집에도 가지 못하게 되어 향수병에 고통받는다는 표면적인 의미가 그려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해피나 닉퓨리 혹은 데어데블이나 시얼크와 같은 변호사 캐릭터가 도움을 줄 것으로도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재 스파이더맨의 차기작을 통해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시니스터6라는 빌런 집단의 등장으로 인해 피터가 어벤져스라는 고향과도 같은 팀을 그리워하는 내용도 의미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같은 제목 유출에 대한 건은 지난 2018년 6월 엔드게임의 촬영 감독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필모그래피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엔드게임이라고 작성했지만,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곧장 이를 어벤져스4라고 수정했던 적이 있던 것을 미루어 본다면 마블 영화의 타이틀은 작품이 개봉하기 최소 1년 전쯤엔 확정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에스콰이어나 맥신 같은 대형 매체에서 이 같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업로드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의 스냅으로 모든 생명체의 절반이 먼지가 되어 사라지던 그 순간, 죽음을 앞두고 뒤늦게 효자였음을 인증한 닉 퓨리. 당시 닉 퓨리가 먼지가 되어 사라진 곳에는 캡틴 마블에게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호출기가 떨어져 있어 향후 캡틴 마블이 MCU에 합류하게 될 것임을 암시했었고, 실제로 엔드게임 당시엔 우주에 조난되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토니 스타크를 구출하거나 타노스의 전함을 단신으로 격파하는 등의 활약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최근 이러한 캡틴 마블이 다시 한번 지구로 돌아올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준 호출기의 뒷면이 새롭게 공개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Where's Fury?
해당 호출기는 레딧의 한 유저가 공개한 것으로 도색이 되지 않은 프로토타입의 호출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해당 호출기의 뒷면에 쉴드의 로고와 함께 소드의 로고가 함께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드는 외계지성 관측 및 대응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본래 원작 코믹스에선 2004년 12월 발매된 애스토니싱 엑스맨 볼륨 3의 6편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쉴드가 여러 위협으로부터 지구 내부를 보호하는 방패 포지션이라면, 소드는 우주에서의 위협이 지구를 향하지 않도록 직접 우주를 향해 칼끝을 겨냥하고 있는 검의 포지션과 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인지 쉴드는 평상시 방패의 형상을 한 헬리캐리어에, 소드는 검의 형상을 한 피크라는 우주정거장에 주둔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파프로몸의 쿠키 형상에선 닉 퓨리가 소드의 우주정거장인 피크로 추정되는 장소에 주둔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해 당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또 지난 완다비전의 촬영장에선 소드의 로고가 적힌 방탄복을 입고 있는 가데의 모습이 유출되어 향후 완다비전에 소드가 등장할 것임이 컨펌된 적이 있었고, 완다비전에 출연이 확정된 모니카 램보 역시 소드의 명체를 달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소드가 해당 작품에서 스칼렛 위치의 폭주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소드는 지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이후로 해체된 쉴드가 해체 이후에도 MCU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던 것처럼 완다비전뿐만이 아닌 페이지 4 이후의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죠. She's dusty, but she'll do. Fury, you son of a bitch. Ooh, you kiss your mother with that mouth? 다만 앞선 호출기의 뒷면이 공개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닉 퓨리가 해당 호출기를 건네받았을 당시의 시점이 1990년대였던 점으로, 이 말은 즉 소드가 해체된 쉴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라 이미 1990년대 이전부터 쉴드와 함께 존재해왔다는 것인데,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닉 퓨리가 우주에서 머물고 있던 곳은 쉴드가 해체된 직후부터 준비하여 제작했다고 보기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것이었고, 스크럴의 함선이었다고 보기에도 그 크기가 상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소드는 쉴드의 해체와는 별개로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기관임을 추측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4 이후의 MCU에선 그간 쉴드가 캡틴 아메리카를 동면에서 해동시키고 토르의 망치를 찾아 헤매는 등 발바닥에 땀이 나게 뛰어다니는 동안 소드는 우주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작품의 요소요소에 걸쳐 중요한 떡밥으로 등장하게 될 확률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난 2013년 9월 첫 방영 이후로 무려 7년간이나 이어졌던 에이전트 오브 쉴드는 8월 12일 총 7개의 시즌을 끝으로 마침내 그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본래 이러한 에이전트 오브 쉴드에는 모독이 메인 빌런으로 등장할 예정이었으나 마블 스튜디오가 이에 대한 허가를 촬영 직전에 취소하여 결국 에이전트 오브 쉴드에는 등장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에이전트 오브 쉴드의 제작을 맡은 제프리 벨이 AV 클럽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해당 인터뷰에서 제프리 벨은 우리는 그 당시에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원래 마블의 특정 캐릭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지만 마블은 갑자기 모독에 대한 허가를 철회했다 라고 언급해, 이는 마블 스튜디오가 향후 모독을 MCU에 합류시키기 위해 허가를 철회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모독은 본래 빌런 조직인 에임에 의해 코스믹 큐브가 개발되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오로지 계산만을 위해 만들어진 정신유기체였지만, 모독이 자신을 만들어낸 에임의 과학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스스로의 이름을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정신유기체인 모독으로 개명하면서 탄생하게 된 빌런인데, 머리가 큰 만큼 엄청난 지능을 바탕으로 한 염동력과 같은 정신계 능력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편이며, 포스 쉴드나 블래스트 등의 물리적인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모독은 한때 에임의 수장으로 등장했던 적도 있었을 만큼 마블 코믹스에선 그 존재감을 마냥 무시할 순 없는 빌런이지만, 유독 거대한 머리의 크기 때문인지 겉모습으로 인한 다양한 굴욕을 겪으며 개그캐로 등장한 적도 상당히 많은 캐릭터인데, Like a frost giant's head on an infant's body. 이에 일각에선 유독 개그신이 눈에 띄는 앤트맨 시리즈 속 소니버츠의 미스테리한 투자자가 모독이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현재 이러한 앤트맨 3의 각본가는 제프 러브니스로 확정된 상태이지만,
긱스 월드와이드의 소식에 따르면 앤트맨 3의 각본은 본래 폴러드가 직접 집필했었고 해당 각본엔 애인과 모독이 등장한다는 소문도 들려왔던 점과 실제로 폴러드는 앤트맨 2의 각본에도 참여했던 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앤트맨 3의 모독이 등장하게 될 확률은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앤트맨 3와 마찬가지로 페이즈 4에 속해 있는 여러 작품들 중 가장 먼저 개봉을 앞두고 있는 작품인 블랙 위도우에는 이미 그 예고편을 통해 에이미의 존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향후 페이즈 4의 MCU에선 마블 스튜디오가 직접 그 허가를 철회했던 빌런인 모독이 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데드라인.com은 내겐 너무 아찔한 그녀, 러시 더 라이벌 등에 출연한 배우이자 2019년 영화 북스마트로 감독에 데뷔하기도 한 올리비아 와일드가 SPU의 MC의 새로운 감독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데드라인.com에 따르면 올리비아 와일드는 이미 해당 작품의 감독을 맡기 위한 계약을 모두 마친 상태로서 각본은 북스마트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KT 실버만이 프로듀싱은 에이미 파스칼이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니가 해당 작품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그녀가 감독을 맡은 작품이 스파이더 우먼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팬들이 이 같은 내용을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니가 여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스파이더 우먼을 제작할 것이란 계획을 발표해왔기도 하고 이러한 스파이더 우먼의 스피노프 작품에 왕자의 게임과 브레이킹 배드 등의 연출을 맡았던 미셸 맥라렌이 감독을 맡을 것이란 소문이 들려오기도 하는 등 이전부터 스파이더 우먼의 감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기 때문인데 이에 올리비아 와일드는 트위터를 통해 데드라인.com의 보도를 인용하며 거미가 그려진 아이콘을 업로드해 자신이 감독을 맡은 작품이 스파이더 우먼임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스파이더 우먼은 1977년 마블 스포트라이트 32편에 처음으로 등장한 캐릭터로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계기가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64년 마블이 원더맨이란 캐릭터를 만들자 DC는 원더맨이 원더우먼을 표절한 것이라며 소송을 걸었고 당시 스탠리가 이에 수긍하여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마블의 파워맨과 이름이 비슷한 파워걸이란 캐릭터를 DC에서 만들게 되면서 자신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스파이더맨을 DC가 따라하여 스파이더 우먼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치 고딘에게 스파이더 우먼을 만들게 하였고 그렇게 스파이더 우먼은 마블 스포트라이트 32편에 처음으로 소개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스파이더 우먼은 본래 캐릭터명을 선점하기 위해 단발성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였지만 의외로 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서 단독 시리즈까지 출판하게 되었고 캐릭터의 설정 자체도 처음엔 거미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다소 황당한 것이었지만 이후 실험실에서 노출된 방사능을 치료하기 위해 거미 혈청을 맞아 초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으로 변경되어 마침내 1대 스파이더 우먼 제시카 드로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스파이더 우먼은 일반적으로 1대인 제시카 드로 쪽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이름을 공유하는 그웬 스테이시나 실크 등을 가리키는 의미이기도 하고 실제로 실크는 소니와 에이미 파스칼이 제작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가 아주 오래전부터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비아 와일드가 감독을 맡은 스파이더 우먼이 실크나 그웬의 이야기를 그리게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찰스 머피가 운영 중인 머피의 멀티버스에는 닥터 스트레인지 2편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캐릭터인 아메리카 차베즈의 오디션 영상이 공개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오디션 영상의 출처는 마블 스튜디오의 공식 캐스팅 그리드로 알려져 있으며 영상에는 아메리카 차베즈 역을 연기하는 듯한 한 소녀와 그녀를 촬영하고 있는 듯한 여성이 서로의 역할을 연기하며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해당 영상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화 내용은 거대한 악마가 우리 도시의 한 블록을 꺼내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그것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납치하려 했다. 너희들은 멀티버스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냐? 꽤 알고 있는 편이다. 작년에 우리는 차원의 균열을 열기 위해 시도했다. 이 피자를 멀티버스라고 한다면 이 조각은 내 현실이고 다른 조각은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어떻게 보면 두 조각은 같은 피자 조각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완전히 다르다고도 할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이었죠.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아메리카 차베즈는 별 모양의 포탈을 만든 뒤 그것을 발로 부수는 방식으로 멀티버스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앞서 주고받은 대화는 차베즈가 살고 있던 차원이 거대한 악마로부터 공격받아 포탈을 열고 도망치는 것을 다른 차원의 캐릭터가 목격하였고, 아직은 어린아이인 차베즈에게 피자를 사주며 멀티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장면쯤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게다가 이러한 오디션 영상이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을 위한 것이란 점을 생각해본다면 차베즈와 대화하고 있는 캐릭터의 역할은 닥터 스트레인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이들의 대화에 거대한 악마가 등장했다는 점까지 미루어 본다면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의 메인 빌런이 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는 메피스토나 나이트메어 혹은 도르마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가능성도 무척 높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아메리카 차베즈의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을 통한 MCU 합류 소식은 지난 1월 오런 채널에 업로드했던 영상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하기도 했을 만큼 매우 오래전부터 마블이 그녀의 MCU 데뷔를 준비해오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완다 비전의 트레일러를 통해 그 데뷔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위칸과 스피드, 그리고 앤트맨의 딸인 캐시 랭과 호크아이의 딸인 케이트 비숍과 함께 아메리카 차베즈 등 10대 히어로로 이루어진 영 어벤져스를 MCU에 합류시키기 위한 마블의 큰 그림이 아닐까 싶네요. 얼마 전 MCU에서 블랙팬서 역을 맡았던 배우 채드윅 보스만이 오랜 암투병 끝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투병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로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을 금치 못한 것은 비단 팬들뿐만이 아닌 그의 주변 지인과 업계의 관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에 최근 해외의 매체인 헐리우드 리포터는 과연 마블과 케빈 파이기가 채드윅 보스만의 투병 사실을 정말로 알지 못했는지, 만약 알지 못했다면 그가 자신의 투병 사실을 어떻게 계속해서 숨겨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투병 사실을 알고 있었던 지인들은 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리포터에 의하면 8월 28일 마블의 CCO인 케빈 파이기는 채드윅 보스만에 대한 긴급 메시지를 전달받았고, 마블의 관계자들은 그제서야 그의 투병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빈 파이기가 긴급 메시지를 읽었을 당시엔 이미 채드윅 보스만이 세상을 떠난 후였다고 하죠. 그렇다면 케빈 파이기를 비롯한 마블의 관계자들은 어떻게 소속 배우의 암투병 사실을 계속해서 모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영화 재무 전문 변호사인 슈일러 모어는 마블과 같은 대형 스튜디오들이 대부분 완성채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채드윅 보스만과 같은 마블 배우들은 애초에 보험을 목적으로 의료검사를 요구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드윅 보스만의 투병 사실은 블랙팬서의 관계자들조차 아무도 몰랐을 만큼 극비에 붙여질 수 있는 내용이 되었고, 그의 가족을 제외하면 프로듀싱 파트너인 로건 콜즈, 오랜 매니저인 마이클 그린, 트레이너인 에디슨 앤더슨, 영화 42의 감독인 브라이언 헬겔랜드 정도만이 보스만의 투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채드윅 보스만의 측근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눈에 띄게 마른 보스만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까지도 자신이 암을 극복하고 내년 3월로 예정된 블랙팬서 2편의 촬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고 해 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현재 마블 스튜디오는 보스만을 애도함과 동시에 슈퍼히어로 영화 최초의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작이며 MCU 최초의 아카데미 수상작이기도 한 파급력 있는 프랜차이즈의 주인공을 잃어 향후 페이지 4 이후 MCU의 전반적인 스토리라인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아직까진 보스만을 추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을 뿐 블랙팬서의 속편에 대해서는 특별한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업계의 관계자들은 향후 마블에게는 여러 옵션이 있을 것이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블랙팬서를 아예 다른 배우로 교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많은 팬들의 반발이 뒤따를 것이고, 채드윅 보스만의 블랙팬서와의 비교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일 것이다. 다른 옵션으로는 트찰라의 여동생인 슈리가 새로운 블랙팬서의 위치를 이어받는 것이다 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는데, 과연 마블이 향후 페이지 4 이후의 MCU에서 채드윅 보스만이 맡아왔던 블랙팬서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 데드라인닷컴을 비롯한 해외의 매체는 소니 픽처스 TV가 한국계 미국인 히어로 실크의 실사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전해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실크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별나도 괜찮아의 각본가인 로렌 문이 직접 각본을 쓸 것으로 보이며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각본과 제작을 맡았던 필 로드와 크리스 밀러가 제작을 총지휘하고 에이미 파스칼 또한 제작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소니는 실크를 비롯한 여러 타이틀이 포함된 SVOD의 유통업체로 아마존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실크는 지난 2018년에도 SPU MC를 통해 영화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와 당시 판권을 선점하기 위한 페이퍼 플랜일 것이란 추측이나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에 합류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처럼 데드라인닷컴이나 버라이어티처럼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매체에서 영화가 아닌 실사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번에야말로 실크가 드라마의 형태로 우리의 곁을 찾아오게 될 확률은 매우 높은 편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실크가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유통된다면 곧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유통될 마블의 다양한 실사 드라마들이 MCU와 그 세계관이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실크의 실사 드라마 역시 SPU MC와 그 세계관이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스파이더맨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MCU와 SPU MC의 크로스오버 작품에 실크가 합류하게 될 것이라는 행복회로까지도 돌려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무척 기대가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체인 스크린렌트는 실크의 배역을 놓고 5명의 가상 캐스팅 후보를 뽑아 큰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한데, 그 중에는 MCU에서 실제 신디문의 역할로 등장했던 티파니 에스펜슨이나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실크 역할로 점쳐져왔던 한국계 미국 배우인 아덴조, 엑스맨에서 주빌리 역할을 맡았던 라나 콘도로 뿐만이 아닌 기생충을 통해 이미 해외에선 제시카로도 유명해진 배우 박소담씨나 국내에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배수지씨처럼 우리에게 무척 친숙한 배우들도 포함되어 있어 국내 팬들에게도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가상 캐스팅 후보를 선정한 모습이었죠. 아무튼 현재 이러한 실크의 실사 드라마 제작은 거의 확실시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이지만 아마존을 통해 유통될지에 대해선 아직 협상의 초기 단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실크가 정확히 어떤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될지에 대해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얼마 전 DC 팬덤을 성황리에 마친 DC와는 달리 마블은 지난 샌디에고 코미콘의 불참한 이후 현재까지도 아무런 공식 발표가 들려오지 않아 전 세계의 많은 마블 팬들은 여전히 마블의 새로운 소식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최근 많은 마블 팬들과 배우들이 직접 MCU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 스마트리스 팟캐스트의 게스트로 참석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아이언맨과 토니 스타크로서의 내일은 여기서 끝이 났다 라고 언급해 과거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대답으로 많은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던 것과는 달리 그가 향후 아이언맨으로서 MCU에 복귀할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엔 브라질의 마블 팬 계정인 BR 마블 뉴스가 자신의 트위터에 골드와 딥블루 컬러가 어우러진 유니폼을 입고 있는 아이작의 피규어 사진을 업로드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아이작의 피규어는 원작 코믹스에서 남성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인 아이작이 성별이 바뀐 뒤 처음으로 출시된 것으로서, 해당 피규어는 지난 D23 엑스포에서 공개되었던 이터널스의 컨셉 아트 속 아이작의 유니폼과는 디자인 면에선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골드와 딥블루 컬러가 어우러진 색감 자체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현재 이러한 아이작 피규어의 뒷면엔 그녀가 이터널스의 영적인 지도자이자 다른 이터널스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셀레스티얼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등 개개인의 특성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아이작의 피규어가 최초로 공개된 것을 보면 조만간 우리의 마동석 씨가 맡고 있는 캐릭터인 길가메쉬의 피규어도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만큼 과연 마동석을 표현한 캐릭터 피규어는 어떠한 모습으로 공개될지 국내 팬들에게는 더욱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지난 9월 6일엔 프로레슬러에서 연기자로 변신한 존 시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샌드맨이 스파이더맨을 공격하고 있는 이미지를 업데이트해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본래 컨셉 아티스트인 잭슨 스 캐스퍼스가 존 시나를 스파이더맨의 빌런인 샌드맨으로 표현한
컨셉 아트를 업데이트했던 것이 많은 팬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존 시나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샌드맨이 스파이더맨을 위협하고 있는 이미지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이러한 팬들의 호응에 일종의 답변을 한 것이었죠. 이에 많은 팬들과 매체에선 존 시나가 이번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피스메이커 역을 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마블에서 샌드맨을 맡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존 시나가 해당 포스트에 별도의 언급 없이 이미지만을 게시했던 점과 그간 샌드맨에 대한 보도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던 것을 고려해본다면 이 같은 포스팅은 단순한 팬서비스 차원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스파이더맨 3편에 샌드맨이 등장하게 된다면 존 시나는 정말 외형적인 면에서만큼은 샌드맨과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되겠지만 말이죠.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2020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즈 앤 엔터테인먼트 컨퍼런스에서 소니 픽처스의 회장인 토니 빈시케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기 이전까지 소니의 메이저급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개봉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을 언급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토니 빈시케라는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극장들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2억 달러 이상의 자본이 투자된 대형 블록버스터들을 시장에 내놓는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라며, 우리는 향후 6개월간 영화를 홍보하고 개봉 일정을 잡는 과정 등 영화가 개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에 있어 전에는 보지 못했던 독특한 방식을 열어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코로나를 겪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땐 많은 것을 배우고 바라건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소니의 결정은 얼마 전 개봉한 테넷의 흥행부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제작비만 약 2억 500만 달러가 투입된 테넷은 그 손익분기점만 약 6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 블록버스터급 영화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개봉 첫 주 북미에서만 약 2천만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이는데 그쳐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개봉 첫 주에 북미에서만 약 1억 6천만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나 인셉션이 6천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한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그 개봉이 연기된 스파이더맨 3나 베놈 2는 물론이고 개봉이나 제작을 앞두고 있는 소니의 다양한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기 이전까지 그 개봉이 계속해서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현재 일각에선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2021년 중반쯤에나 유통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파이더맨 3와 베놈 2와 같은 소니의 블록버스터급 영화의 개봉 일정에 대한 전망은 당분간 매우 어두울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가 자신의 MCU 차기작인 토르 러브 앤 썬더에 대해 진행한 인터뷰의 내용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크리스 햄스워스는 지난 11일 엘르맨과의 인터뷰를 통해 토르 러브 앤 썬더의 대본을 읽고 난 후 나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확실히 이번 작품에는 많은 사랑과 번개가 있을 것이다. 나는 엔드게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마블 유니버스의 일부이고 토르의 이야기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 기쁘다. 줄거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지만 이번 토르 러브 앤 썬더의 각본은 토르 라그나로크를 읽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재밌었다라며 토르 러브 앤 썬더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는 지난 5월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와의 인터뷰에서도 토르 러브 앤 썬더가 프랜차이즈의 경계를 넘어섰으며 몇 년간 내가 읽었던 대본 중 최고였다. 타이카 와이티티의 최고 걸작이 아닐까 싶다. 만약 내가 읽었던 각본 그대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이는 정말 꽤 미친 짓이 되지 않을까 싶다. 라는 등 토르 러브 앤 썬더의 각본에 이미 예전부터 큰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비춰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게다가 엘르맨과의 인터뷰에선 자신이 토르 러브 앤 썬더를 끝으로 MCU를 떠날 것이란 루머에 대해 내가 미쳤냐, 나는 은퇴하지 않는다. 토르는 은퇴하기엔 너무 어리다. 이제 겨우 1500살일 뿐이라며 내가 MCU와 작별하는 영화는 절대 아니다 라는 의견을 밝혀 향후 제인 포스터나 베타 레이빌이 토르의 뒤를 잇게 되어 토르가 MCU를 은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루머를 단숨에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토르 러브 앤 썬더에는 지난번 빈 디젤이 직접 언급했던 것처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멤버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크리스천 베일은 이미 메인 빌런으로 등장할 것이 확정되는 등 호화스러운 캐스팅으로 벌써부터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지난 9월 3일 나탈리 포트만이 토르 러브 앤 썬더의 촬영 장소로 알려져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에 개인 비행기로 입국했다는 보도가 났던 것을 보면 조만간 토르 러브 앤 썬더의 촬영이 시작될 것임을 추측해 볼 수도 있는 만큼,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 햄스워스가 그토록 극찬했던 베일에 쌓인 각본의 정체도 조금씩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데드라인닷컴은 앤트맨3에 정복자 캉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을 전해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데드라인닷컴의 내부 소식통들은 HBO의 러브크래프트 컨트리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조나단 메이저스가 해당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하며, MCU의 새로운 캐릭터들이 늘 그래왔듯 정복자 캉 역시 원작 코믹스의 모습에서 약간은 트위스트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가 페이지4 이후의 메인 빌런 중 한 명이 될 것이란 점만큼은 꽤나 확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정복자 캉의 MCU 합류 소식은 이미 5개월 전 오런 채널에 업로드했던 영상을 통해서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 설명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카드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데드라인닷컴이 전해온 소식은 캉이 앤트맨3에 등장한다는 것 뿐이었지만, 개인적으론 정복자 캉의 가장 큰 특성이 시간여행 빌런인 점과 현 시점의 MCU에선 어벤져스 멤버들 역시 양자역학을 이용한 시간여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엔드게임에서 테서렉트를 가지고 도망친 2012년의 로키가 디즈니 플러스의 마블 트레일러에서 멀티버스의 시간적 관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TVA, 즉 멀티버스, 시간여행과 관련된 기관의 죄수복으로 보이는 복장을 입고 등장했다는 점, 또 스칼렛 위치의 두 아들인 위칸과 스피드, 그리고 아이언맨의 장례식에 뜬금 급성장한 모습으로 등장해 아이언 레드 역을 맡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던 할리키너 역시 향후 영 어벤져스의 멤버로 MCU에 합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이언 레드는 원작 코믹스에선 본래 미래의 정복자 캉이 될 소년, 즉 정복자 캉의 과거로서 그의 미래인 정복자 캉이 그부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과거의 자신을 구하기 위해 수트를 주며 자신과 같은 빌런이 되기를 권유했지만, 과거의 그는 정복자 캉이 아닌 아이언 레드라는 히어로의 길을 택하게 된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모두 고려해본다면 정복자 캉은 앤트맨 3뿐만이 아닌 페이지4 이후의 팀업 무비에서까지 활약할 과거 인피니티 사가의 울트론급의 포지션을 맡게 될 확률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던 5개월 전의 영상에서도 짚고 넘어갔듯이 앤트맨 프랜차이즈는 인피니티 사가에서도 양자역학이라는 중요한 최종 해결책을 제시했던 작품인 만큼 페이지4 이후에도 판타스틱4나 뮤턴트가 가장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는 떡밥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복자 캉 역시 앤트맨 3를 통해 그 전반적인 능력이나 정체가 공개될 확률은 매우 높은 부분이 되겠지만 말이죠. 최근 넷플릭스 콜시트 팟캐스트의 진행자인 크리스 태플리는 영국의 가수 겸 배우인 해리 스타일즈가 MCU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는 뉘앙스의 트윗을 게시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해리 스타일즈가 영화 덩케르크의 차기작으로 올리비아 와일드 감독의 돈 워리 달링에 출연한다는 데드라인닷컴의 단독 보도를 인용하며 그가 마블 영화에도 출연한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글을 게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내용이 큰 화제가 되기 시작하자 해당 트윗은 빠르게 삭제되어 더욱 큰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는 중이죠. 이에 일각에선 크리스 태플리가 지난 5월에도 WWE의 프로레슬러인 베키 린치가 마블에 합류한다는 트윗을 게시해 두 게시글 모두 마블의 인기에 힘입어 수많은 배우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합류하는 상황을 비꼬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또 다른 일각에선 지난 베키 린치의 트윗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과는 달리 해리 스타일즈의 트윗은 바로 삭제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는 실제로 그가 마블에 합류하여 윗선의 제재를 받은 것이라는 등의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리 스타일즈의 MCU 합류를 주장하고 있는 쪽에선 지난 2019년 GQ 브리튼과 인터뷰를 진행했던 리차드 매든이 이터널스에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주연급 배우들이 남아있다 라고 언급했던 것과 비슷한 무렵인 작년 12월, 즉 이터널스의 촬영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중 해리 스타일즈와 리차드 매든이 서로의 인스타를 팔로우했다는 점을 이유로 그
그가 MCU에 합류할 것임은 물론이고 정확히 이터널스의 일원으로 등장할 것임을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적으로는 해리 스타일즈가 이터널스의 일원으로 MCU에 합류하게 된다면 그가 맡게 될 역할은 스타폭스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스타폭스는 데비안츠 증후군으로 인해 보라색의 피부와 흉측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형인 타노스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터널 종족 중에서도 더욱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타노스의 친동생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현재 MCU의 설정상 타노스는 원작 코믹스의 이터널 종족이 아닌 타이탄 종족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터널스에 타노스의 어린 시절이나 그의 형제인 스타폭스가 등장할 것이란 추측은 예전부터 많은 찬반 논란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케빈 파이기는 이에 대해 타노스가 원작 코믹스에서처럼 이터널스와 연결점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언급했고, 타노스의 원작자인 짐 스탈린 역시 타노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젊은 타노스가 이터널스에 나올 것 같다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 등을 미루어 보면 타노스와 함께 그의 동생인 스타폭스도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과연 마블이 타노스와 스타폭스의 관계를 원작 코믹스와 같은 친형제로 표현할지 혹은 아예 별개의 관계로 표현할지, 그리고 만약 해리 스타일즈가 해당 역할을 맡게 된다면 그가 연기하는 스타폭스는 어떠한 모습이 될지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디즈니 플러스 마블 드라마의 기대작 중 하나인 슈얼크의 감독과 배우가 모두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을 전해온 데드라인닷컴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3일 전인 지난 15일 슈얼크의 감독의 Only for You, 우리 사랑하는 동안 등을 맡은 캣 코이로가 내정되어 책임 프로듀서의 역할도 동시에 맡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지난 17일 캣 코이로를 감독으로 기용한 마블 스튜디오가 슈얼크의 주인공으로 타티아나 메슬렌이라는 캐나다 출신의 배우를 캐스팅했다는 소식까지 연이어 들려와 더욱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타티아나 메슬렌이라는 배우는 오펀 블랙과 HBO의 페리 메이슨 등에 출연했던 배우로서 그녀는 그간 슈얼크의 캐스팅 물망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았던 예상 밖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각에선 슈얼크의 제작 소식이 들려온 직후부터 마블이 앨리슨 브리 타입의 배우를 캐스팅하려 한다는 루머가 들렸던 것처럼 마블이 실제 앨리슨 브리를 캐스팅하거나 넷플릭스 콜시트 팟캐스트의 진행자인 크리스 태플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WWE의 프로레슬러인 베키 린치가 캐스팅될 수도 있다는 것과는 달리 너무나도 뜻밖의 캐스팅이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Smash. 이에 MCU에서 헐크 역을 맡고 있는 마크 러팔로는 우리 패밀리가 된 것을 환영한다 사촌이라는 트윗을, 캡틴 마블 역의 브리 라스는 당신과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다 라는 트윗을 게시했고, 타티아나 역시 나도 당신처럼 멋진 여성과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행운이다 라는 내용의 답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어 그녀가 실제로 슈얼크 역에 캐스팅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슈얼크는 작년 11월 이미 그 메인 작가로 릭 앤 모티 시즌3의 연출을 맡았던 제시카 가오를 섭외한 만큼 이로써 감독과 작가 그리고 배우까지 모든 주요 캐스팅을 마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 본격적인 촬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앞으로 타티아나 메슬레니가 표현하는 슈얼크는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사촌 사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마크 러팔로의 헐크와는 또 어떤 케미를 보여줄 수 있을지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각, 완다비전의 새로운 예고편이 공개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예고편은 방금 결혼했어요 라는 문구가 새겨진 웨딩카를 타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는 완다비전의 모습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은 해당 장면이 등장하는 화면의 테두리가 예전 브라운관 TV를 연상케 하는 듯한 곡선 형태의 프레임이라는 것과, 이후에 해당 곡선 프레임이 직선으로 바뀐 뒤에도 화면 비율만은 브라운관 TV 시절에나 봤을 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으로서 이는 해당 장면의 시대적 배경이 1950~60년대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는 점과, 이 같은 장면이 모두 완다의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즉 텔레비전 속 시트콤과 같은 일종의 가상현실에 불과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완다 비전이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신혼집에는 이들뿐만이 아닌 또 하나의 여성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 여성은 시끄러운 이웃 역할로 캐스팅되어 이미 예전부터 에거스 하크니스의 역할로 등장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는 배우 캐서린 안으로서, 그녀가 이건 긴 잡담 시간이 될 거야라며 마치 손님을 만들어내는 듯한 장면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이는 원작 코믹스에선 스칼렛 위치에게 더욱 강력한 마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던 마녀인 에거스 하크니스가 완다와 함께 자신들만이 만들어낸 가상현실 속에서 롤플레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었습니다. Wanda and Vision, aren't we a five-pair? This is our home now. I want us to fit in. Oh, this is gonna be a gas! 예컨대 타노스에게 비전을 잃은 슬픔이 타노스를 향한 분노의 감정으로 뒤바뀌어 남은 인생을 죽지 못해 살아왔던 완다가 엔드게임 당시 과거에서 돌아온 타노스의 마지막을 직접 보게 되면서 이후 찾아온 공허함에 몸서리치고 있을 때, 에거스 하크니스가 나타나 완다에게 비전은 아직 살아있고 둘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즐기고 있으며 나는 너의 옆집 이웃이다 라는 식의 일종의 최면과 같은 암시를 걸어 완다로 하여금 자신이 맡은 롤플레잉에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로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바로 다음 장면에 손님으로 등장하는 노부부가 둘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이는 왜 아직 가지지 않았는지 등의 질문을 하자 완다와 비전은 모두 말문이 막히며 서로의 눈치만 보는 장면도 등장하는데, Married when? Damn it, why? Oh, Arthur, stop it. Stop it. Stop it. Stop it. 해당 장면의 바로 다음 씬으로 넘어가자 줄곧 흑백이었던 화면의 색상이 컬러로 전환되며 완다와 비전이 아이는 왜 가지지 않았느냐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두 쌍둥이 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는 에거스 하크니스가 가상현실 속에서 만들어낸 두 노부부를 이용해 실존하지 않는 완다의 결혼 생활과 두 아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듦으로써 스칼렛 위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이 허구였다는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 해당 상황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만들려는 일종의 충격요법과 같은 계략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비전은 마치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한 듯 하늘로 올라가 도시를 둘러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운전 중인 여성, 즉 캐서린 안에게 마치 살아생전 자신의 능력이었던 마인드 스톤의 능력을 사용하는 듯한 모습도 등장하는데, 이러한 비전에게 캐서린 안은 내가 지금 죽은 것이냐고 질문하고, 비전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냐고 되묻자 당신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라며 마치 마녀를 연상시키는 듯한 섬뜩한 웃음을 짓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Am I dead? No. Why would you think that? Because you are? 개인적으로 이는 예고편의 첫 장면에 등장했던 웨딩카의 번호판에 적혀있던 010이라는 숫자가 어벤져스 102편을 의미하는 이스터에그이고, 해당 코믹스에 등장하는 메인 스토리가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해 그림 리퍼라는 빌런의 유혹에 넘어가 어벤져스를 몰살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장면은 이를 MCU만의 방식으로 더욱 트위스트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 같은 에거스 하크니스의 치밀한 계획으로 비전은 자신이 이미 죽은 것임을 깨닫고 이를 스칼렛 위치에게 알리게 되면서 점점 더 가상현실에 몰입해가고 있던 스칼렛 위치가 결국 이 모든 것이 허구였다는 것을 깨닫고 마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다시는 그 탑을 세울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것처럼 되돌이킬 수 없는 절망감을 맛보게 되어 결국 정신이 붕괴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이 같은 내용은 바로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스칼렛 위치가 집안의 몇몇 사물이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를 의미하는 듯한 흑백과 컬러를 오가는 것을 깨닫고 이를 애써 부정하려는 듯 재빨리 이를 컬러감에 있는 사물로 바꾸는 장면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참고로 마치 자신이 죽은 것임을 깨닫기라도 한 듯 아무런 감정이 없는 표정으로 길을 걷고 있는 비전은 원작 코믹스의 올드 코스튬을 연상시키는 듯한 복장을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의 뒤편으로 보이는 아이들 역시 다양한 코스튬을 입고 있다는 것과 바닥에는 낙엽이 무성한 계절적인 배경을 미루어 봤을 땐 스칼렛 위치가 자신의 원작 코믹스 속 올드 코스튬을 입고 등장했던 이유도 할로윈 데이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엔 이미 그 출연이 컨펌되었던 인물 중 하나인 모니카 램보가 등장하는데, 해당 장면에서 모니카 램보는 비전이 둘러보았던 세모 지붕이 가득한 마을, 즉 완다가 만들어낸 가상현실 속 마을에서 현실로 튕겨져 나가는 듯한 혹은 추방당하는 듯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이 튕겨져 나가는 모니카 램보의 주변을 자세히 보면 그녀의 몸 주변에 스칼렛 위치가 능력을 사용할 때 발현되는 색상인 붉은색의 오라가 덮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자신이 만들어낸 가상현실을 침범한 모니카를 내쫓기 위해 스칼렛 위치가 직접 손을 쓴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미 오래전 유출된 사진을 통해 모니카 램보가 소드의 소속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을 고려해보면 이렇게 현실로 추방당한 그녀의 주변을 둘러싼 특수부대원들은 소드의 소속일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네요. Got my shoes!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는 마치 50년대의 시트콤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의 세트장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우리는 참 특이한 커플이다 라고 말하는 완다에게 그게 딱히 문제가 된 적은 없는 것 같다 라고 대답하는 비전이 등장하고, 이러한 그들의 뒤로 방청객 혹은 시청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장면과 함께 해당 예고편은 끝이 나게 되는데, Unusual couple, you know. Oh, I don't think that was ever in question. 개인적으로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마치 텔레비전 속 시트콤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의 입장과 마찬가지, 즉 완다의 상상 속 가상현실이란 것을 암시하기 위한 복선의 가능성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완다비전의 새로운 예고편에는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에반 피터스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캐서린 안이 맡은 수수께끼의 시끄러운 이웃이나 모니카 램보, 그리고 완다비전의 두 쌍둥이 아이 등 새로운 캐릭터의 모습이 대거 공개되었다는 점만으로도 무척 의미 있는 예고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며칠 전 공개된 완다비전의 새로운 예고편은 24시간 동안 무려 5,300만의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해 역대 스트리밍 서비스 프로그램의 광고 스팟이나 예고편 중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만큼 한동안 침체기에 빠졌던 마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시 한번 증폭시켜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완다비전의 인기에 힘입어 많은 팬들은 향후 완다비전을 비롯한 디즈니 플러스의 마블 드라마들이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최근 디즈니와 마블은 디즈니 플러스 홈페이지에 팔콘 앤 윈터 솔저의 방영 시기가 2021년이란 내용을 업데이트해 당초 예정되어 있었던 2020년 8월에서 대폭 연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완다비전의 방영 시기는 올 2월 공개했던 2020년 12월에서 현재까지도 그 일정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완다비전의 방영 일정은 앞선 윈터솔저의 일정이 업데이트된 것과는 달리 단순히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처럼 완다비전의 일정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이유로는 그 일정이 딜레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앞당겨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이에 머피의 멀티버스에선 완다비전이 12월이 아닌 11월 27일 방영을 시작할 것이란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들은 디즈니 플러스의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데이터 섹션의 코드를 직접 분석하여 완다비전의 정확한 방영 일자를 찾아낸 것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무척 흥미로운 부분은 완다비전의 새로운 예고편이 공개되기 하루 전인 9월 18일 이 같은 새로운 방영 일자가 포함된 코드가 업데이트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인데, 이들은 만달로리안 시즌2가 방영을 시작한 날짜인 10월 30일 역시 해당 방법을 통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같은 보도가 팩트가 맞다면 완다비전의 방영 일자는 예정되었던 12월보다 조금 이른 11월 27일, 즉 블랙 프라이데이가 첫 회의 방영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12월보다 며칠 이른 시기에 방영을 시작한다고 한들 아직 디즈니 플러스가 정식으로 런칭되지도 않은 국내 팬들에게 있어선 이러한 소식은 그림의 떡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어제인 9월 22일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현재 SKT가 디즈니 플러스 측과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만간 국내에서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 만큼 부디 완다비전의 첫 방영 직전까지만이라도 국내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정식으로 런칭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최근 데드라인닷컴과 버라이어티 같은 주요 매체에선 블랙 위도우와 이터널스 그리고 샹치의 개봉 일정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을 통해 개봉이 올 11월로 이미 한 차례 연기되었던 블랙 위도우는
결국 개봉이 2021년 5월로 연기되어 당초 2020년 5월이었던 개봉 일정에서 무려 1년이나 딜레이되었고, 이터널스 역시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일정인 2021년 2월에서 2021년 11월로 다시 한번 딜레이되어 당초 2020년 11월이었던 개봉 일정에서 무려 1년이 딜레이된 것을, 그리고 샹치는 당초 개봉 일정이었던 2021년 2월에서 2021년 5월로 한 차례 연기된 것이 2021년 7월로 다시 한번 소폭 딜레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은 이번 딜레이로 인해 블랙 위도우, 이터널스, 샹치 순이었던 작품의 개봉 일정이 블랙 위도우, 샹치, 이터널스 순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인데, 이를 미루어 봤을 땐 같은 페이지 4의 작품일지언정 이터널스와 샹치의 세계관은 큰 접점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소식을 미루어 본다면 현재 이러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작품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완전히 꺾이기 전까진 계속해서 그 개봉이 딜레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 이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겠지만 지난번 소니의 회장이 대놓고 언급했던 것처럼 금전적인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극장 상영을 통해 그 수익을 창출하는 MCU의 작품과는 달리 개개인의 디바이스 스트리밍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OTT 서비스, 즉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그 세계관이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마블 드라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품을 공개하고 서비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인데, 이는 얼마 전 예고편이 공개된 완다비전의 방영 시작일이 예정보다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또 마블 코믹스의 헬스트롬 남매가 등장하는 작품으로 향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닥터 스트레인지 2편과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이어져 고스트 라이더 등과 함께 미드나이트 선즈로 합류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던 헬스트롬의 예고편이 바로 오늘 공개되었다는 점도 당분간 마블을 비롯한 대형 스튜디오들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영화를 대체하게 될 것이란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로원이었습니다.